아침 일찍 백만기 회장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대성건설의 신규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백만기는 턱선을 따라 흐르는 주름을 가볍게 만져보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파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백만기는 고개를 끄덕였죠. 대성건설은 백만기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였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을 뛰어다니던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은 국내 10대 건설사로 성장했어요. 모든 것이 백만기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요즘 본사에만 있다 보니 현장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아. 백만기는 운전석 옆에 앉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현장 냄새를 맡아줘야 이 늙은이가 살아있는 것 같다니까. 차량은 서울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변해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점차 사라지고 공사 중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죠. 현장에 도착하자 공사 책임자가 허리를 굽혀 백만기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신다고 미리 연락받았습니다. 현장 상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백만기는 안전모를 쓰고 현장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건설 현장을 누비며 다져온 그의 눈은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기 기초 공사 부분, 철근 배치가 왜 저렇게 됐지? 백만기가 물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도면을 펼쳐 보였죠.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만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현장을 살폈어요. 그러다 문득 한 젊은 작업자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묵묵히 철근을 다루고 있었어요. 백만기는 발걸음을 멈추고 청년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언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그 손놀림, 진지한 표정,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 청년 누구지? 백만기가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아, 박주환이라고 새로 들어온 작업자입니다. 기술이 좋아서 채용했습니다. 백만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청년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 속 한 조각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이 고개를 들어 백만기와 눈이 마주쳤죠. 짧은 찰나였지만 백만기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더 둘러봅시다. 백만기가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청년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왠지 그 청년에게서 눈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사 현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작업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거나 간이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백만기는 현장 사무실에서 준비된 점심을 먹으려 했지만 마음이 자꾸 아까 본 청년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청년 박주환이라고 했나?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백만기가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현장 책임자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백만기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뭔가 눈에 띄는 구석이 있어서 말이지. 잠시 후 백만기는 혼자 현장을 거닐었어요. 공사장 한쪽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서 그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박주환은 홀로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죠. 백만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되겠나? 박주환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에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앉으세요. 백만기는 청년의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그 눈매와 턱선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일한 지 얼마나 됐나? 백만기가 물었어요. 대성건설에선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5년 정도 일했어요. 박주환이 답했습니다. 백만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솜씨가 좋더군. 기초부터 제대로 배웠나 보지? 네,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이 기술밖에 없어서 더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박주환이 목을 조금 돌리자 백만기는 그의 목덜미에 있는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백만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까만색의 작은 점이었지만 그 위치와 모양이 너무나 특이했습니다. 그 점 특이하구먼. 백만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박주환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목덜미에 가져다 댔어요. 아, 이거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백만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족 중에 같은 점이 있는 사람이 있나? 박주환은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대요. 유전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고아원에 저를 맡기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백만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해선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박주환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백만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30년 전 자신의 아들 백민수와 첫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며느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몇 살인가? 백만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30입니다. 박주환이 대답했습니다. 백만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려왔어요. 나이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특이한 점. 백민수도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백만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박주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백만기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아, 그래. 괜찮네. 잠시 생각할 일이 있어서 그랬어. 백만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다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수고하게. 그는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일었죠. 설마 그 아이가. 공사 현장을 떠나는 내내 백만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비서, 지금 급한 일이 있네. 개인적으로 알아봐 줄 일이 있어. 백만기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오래된 서류 캐비닛을 열어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백만기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며느리 한지영과 아들 백민수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작은 아기를 안고 있는 지영의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백만기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가만히 쓸었어요. 지영이가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 떠났지. 백만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당시 백민수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었고 아내의 죽음과 함께 어린 아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백만기도 당시엔 회사 경영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죠. 그 와중에 백민수는 재혼을 했고 새 아내 서미영은 다른 아이를 원치 않았습니다. 백만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미영이 아이를 어디에 맡겼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잘 키워줄 곳에 보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서미영은
아이가 병으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비서 들어오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백만기가 말했어요. 김비서는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주환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백만기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게. 박주환 30세. 서울 동부 고아원 출신입니다. 생후 6개월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목덜미에 특이한 모양의 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백만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기가 맞았어요.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시점과 아이가 고아원에 맡겨진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고아원 입소 시기가 언제라고? 백만기가 다시 물었어요. 1994년 7월 15일입니다. 백만기는 앨범을 다시 펼쳐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영이 세상을 떠난 것이 1994년 6월이었어요. 그리고 서미영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한 것은 그해 8월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비서가 말했습니다. 백만기는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아. 그 고아원에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을 찾아보게. 그리고 DNA 검사.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 김비서는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겠습니다. 백만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백만기는 고아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움직였습니다. 이미 없어진 고아원이었지만 기록은 다른 시설로 이관되어 있었어요. 백만기는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해 그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기록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여성의 이름 서미영. 그리고 첨부된 사진에는 갓난아기의 목덜미에 있는 특이한 점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백만기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미영이 아이가 죽었다고 한 말은 명백한 거짓이었어요. 그녀는 아이를 고아원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내 손자, 내 핏줄을 어떻게? 백만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백만기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내일은 서미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30년간 묻어둔 진실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려 하고 있었죠. 아침 일찍 백만기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굳은 표정을 비추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의 거짓과 배신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여보,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서미영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미영은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30년 전 백민수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을 때도 그녀는 항상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백만기의 눈에는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냉정함이 보였죠. 미영아, 잠깐 앉지. 백만기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서미영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백만기 앞에 앉았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백만기는 책상 서랍에서 고아원 기록 사본을 꺼내 서미영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미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서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지영이와 민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말일세. 백만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했지. 그런데 이건 뭐지? 서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진실을 말해주게. 30년이면 충분히 길었어. 백만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미영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백만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 저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버렸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백만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시 저는 겨우 24이었어요. 갑자기 다른 여자의 아이를 맡게 되었고, 민수 씨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죠. 저는 두려웠어요. 두려웠다고?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나? 백만기가 물었습니다. 서미영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어요. 난 그 아이가 내 아들을 뺏을까봐 두려웠어. 민수 씨의 마음도, 당신의 사랑도, 이 집안에서의 내 위치도. 백만기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밀려왔어요. 자신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손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핏줄일세. 내 손자라고. 백만기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서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젊은 시절의 어리석은 판단이었어요.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민수는 알고 있나? 백만기가 물었습니다. 서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 씨는 모릅니다. 저 혼자 결정했어요. 백만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손자는 고아로 자랐고 아들은 자신의 친자식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왔어요.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가족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백만기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았네. 백만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주환. 우리 회사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서미영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어떻게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 자기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 백만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덜미에 있는 점. 민수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이야. 그리고 나이도 맞아. DNA 검사도 진행 중이지만 이미 충분히 확신이 서네. 서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무겁게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백만기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저지른 일인데. 서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백만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에게 진실을 알릴 거야. 그리고 박주환. 내 손자를 가족으로 맞이할 거네. 서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백만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을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백만기는 다시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박주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백만기는 현장 책임자에게 부탁해 박주환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시간을 마련했어요. 작은 현장 사무실에서 박주환은 긴장한 표정으로 백만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정장 차림이었죠. 아마도 회장과의 면담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안깨나 주환 씨. 백만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주환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혹시 제가 실수라도. 백만기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네. 그런 게 아니야. 지난번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자네가 마음에 들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 박주환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무슨 특별한 자네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게.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지? 백만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주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네, 동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생후 6개월 때 맡겨졌다고 해요. 백만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렸을 때 힘들진 않았나? 힘들기야 했죠. 하지만 고아원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셨어요. 박주환이 미소 지었습니다. 특히 김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건설 일에 관심을 갖게 됐죠. 백만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건설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나? 박주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집을 짓는 일은 가정을 만드는 일이라고. 가정이 없는 저에게 그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백만기의 눈에 순간 촉촉함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자랐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나? 백만기가 물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요. 대학은 형편이 안 되어서 포기했습니다. 대신 기술학교에서 건축 관련 기술을 배웠어요. 그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했죠. 박주환이 대답했어요. 백만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에 대해 어떤 정보라도 알고 있나? 박주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맡겨질 때 작은 메모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는 제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목에 있는 점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백만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서미영이 남긴 메모였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백만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주환은 목덜미의 점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때는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거니 생각합니다. 박주환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진 모르지만 이 점만은 닮았대요. 그리고 고아원 선생님들은 늘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에 있는 점처럼 성실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좋아요. 아버지의 성실함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면 뿌듯하거든요. 백만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 백민수는 실제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의 청년도 똑같았습니다. 유전이란 참 신기한 것이었죠. 꿈이 있나? 백만기가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만의 작은 건설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크진 않더라도 제 철학대로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짓는 회사요. 박주환이 수줍게 웃었어요. 아직은 멀었지만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백만기는 주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가 이룬 성공이 손자에게는 꿈으로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요. 일주일 후 백만기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백만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다시 한번 읽었죠. 친족관계 확률 99.9999%.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주환은 백만기의 친손자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백만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백만기는 박주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봤어요.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두터웠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뛰어났죠.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건설 현장에서 시작해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백만기는 백민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처음에 백민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도 30년간 고아로 지냈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울었죠. 그리고 서미영에게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박주환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이 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백만기는 걱정했어요. 김비서, 박주환 씨에게 연락해서 오늘 저녁에 내 자택으로 초대해주게. 백만기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백만기의 고급스러운 저택에 박주환이 초대되었어요.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작은 고시원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죠. 어서 오게, 주환 씨. 백만기가 직접 현관에 나와 박주환을 맞이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라. 박주환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백만기는 주환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백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백민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계속 울었던 모양이었죠. 이분은 우리 회사 부회장이신 백민수 씨야. 내 아들이지. 백만기가 소개했습니다. 박주환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백민수는 말없이 박주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30년간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안깨나 주환 씨.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자네를 초대했네. 백만기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주환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백만기는 책상 서랍에서 DNA 검사 결과지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박주환의 어머니 한지영과 아버지 백민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주환 씨, 자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해. 백만기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이 사진을 보게. 박주환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젊은 남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지금 앞에 앉아 있는 백민수와 닮았죠. 이분들이? 박주환이 물었습니다. 백만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사진 속 남자는 백민수, 즉 내 아들이네. 그리고 여자는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한지영 씨야. 박주환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주환 씨, 자네의 목덜미에 있는 그 점은 우리 가족의 특징이야. 백민수도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의 점이 있지. 백만기가 말했어요. 백민수는 천천히 자신의 목덜미를 돌려 박주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정확히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어요. 박주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30년 전 자네의 어머니 한지영 씨가 자네를 낳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네. 당시 백민수는 자네를 키울 형편이 안 되었고 그의 두 번째 아내가 자네를 고아원에 맡겼어. 백만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네가 죽었다고 말했지.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주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네. 그래서 DNA 검사도 했고 백만기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결과는 자네는 백민수의 아들이며 내 친손자야. 백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 박주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너를 지키지 못했다. 박주환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고아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가족을 만난 것이었어요. 그것도 대기업 회장 가문의 일원이라니. 박주환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휘몰아쳤어요. 30년간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했죠.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박주환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제가 정말 당신들의 가족이라고요? 백만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 가슴이 자네를 보는 순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야. 백민수는 여전히 박주환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죠. 제발 일어나세요. 박주환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백만기가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억지로 서두를 필요는 없네. 자네에게 이 모든 게 갑작스럽다는 걸 이해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박주환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고아원에 맡겨질 때 함께 있었던 유일한 물건입니다. 제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분의 사진이에요. 백민수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 내가 지영이와 함께 찍은 거야.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백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주환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어머니는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백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이는 너를 낳고 난 후 산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때 나는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어.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서 아이인 너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지. 그래서 저를 버리셨군요. 박주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상처가 느껴졌어요. 백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잠시 맡길 생각이었어. 하지만 새 아내, 서미영이 너를 고아원에 보내고는 내게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서미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제가 모든 것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주환은 고개를 들어 서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박주환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당신의 새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판단으로 당신을 가족에게서 떼어놓았어요. 서미영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시절의 질투와 두려움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란 걸 알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주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미묘한 연민까지. 30년이란 세월. 박주환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지내는 동안 당신들은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었군요. 백만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우리의 큰 잘못이네. 내가 손자인 자네에게 관심을 기울였다면 진실을 일찍 알아챘을 텐데. 박주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백민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해해.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도 좋아. 그때 박주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의 폭발에 당황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고아로서의 외로움과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죠. 저는 항상 가족을 꿈꿔왔습니다. 박주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크리스마스마다, 명절마다. 다른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할 때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백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박주환이 굳어 있었지만 서서히 그의 몸에서도 긴장이 풀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백만기도 다가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새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이별 끝에 맺어진 가족의 재회였죠. 서미영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작은 희망의 빛이 비쳤어요. 아마도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을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성실한 손자를 두고 몰라봤다니 내가 어리석었지. 백만기가 박주환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성건설 본사 회의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백만기 회장은 회의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아 발표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편에는 백민수가, 왼편에는 박주환이 앉아 있었죠. 이상으로 신규 건설 기술 도입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환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만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한 분석이었네, 주환군. 현장에서 직접 일해본 경험이 이런 발표에 깊이를 더하는군. 회의가 끝나고 새 남자는 백만기의 집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박주환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새로운 가족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감정의 상처가 치유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세 사람은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었죠. 자네의 발표를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 백만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성건설 기술직 인턴으로 정식 채용하기로 한 결정이 정말 옳았네. 박주환은 수줍게 웃었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혹시 제가 특별 대우를 받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백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 내 능력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도 인정한 사실이야.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특혜를 준 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백만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건물 중 상당수가 대성건설이 지은 것들이었죠. 주환아, 나는 내게 이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을 거야. 백만기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주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백만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거야. 너처럼 현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 회사를 이끄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백만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이 회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끌어야 해. 그게 가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이야. 주환이,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밑바닥부터 배우고 성장해 나가야 할 거야. 박주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백민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기쁘구나. 아버지로서 너무 자랑스러워.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죠. 가족의 연결고리는 30년의 세월도 끊지 못했습니다.
서미영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박주환은 아직 그녀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대화는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죠. 다음 날 백만기는 새롭게 착공하는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박주환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삽 하나로 땅을 파는 일부터 했네. 백만기가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큰 회사가 될 줄 몰랐지. 박주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자재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몰랐죠. 백만기는 손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야. 한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듯 작은 점 하나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네. 박주환은 무의식적으로 목덜미의 점을 만졌어요. 그 작은 점이 자신의 운명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제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가볼까? 백만기가 제안했습니다. 박주환은 미소를 지으며 안전모를 썼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공사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백민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박주환은 앞으로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뒤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목덜미의 작은 점처럼 작고 특별한 인연이 그를 진정한 가족으로 이끌었죠. 현장의 노동자들이 박주환에게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들의 동료였고 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백만기가 박주환에게서 본 가능성이었습니다. 현장의 경험과 경영의 지혜가 결합된 미래의 리더였죠. 앞으로 대성건설은 어떤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나? 백만기가 박주환에게 물었습니다. 박주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짜 집을 지어주는 회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백만기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꿈꾸던 회사의 미래가 손자의 입을 통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점 하나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바닷가 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한수회관은 이른 새벽부터 불이 켜집니다. 문 앞에는 항상 같은 시간에 손님들이 줄을 서 있죠. 이곳의 주인 이한수는 80에 가까운 나이지만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엽니다. 한수회관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특이한 메뉴도 없어요. 오직 신선한 회와 소주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한수의 손길이 닿은 회 한 접시를 기다립니다. 사장님, 오늘도 좋은 것만 주세요. 손님들의 말에 이한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입니다. 말수가 적은 이한수는 필요한 대화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아요. 그저 회를 뜨는데 집중할 뿐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것이 이한수가 손님들에게 건네는 유일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오직 칼과 생선만 있을 뿐이죠. 이한수의 손에 들린 회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생선 한 마리가 이한수의 손을 거치면 몇 초 만에 아름다운 회 한 접시로 변신합니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구석에서는 단골 손님 몇 명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카운터에서는 고등학생 알바생 민준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사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사장님은 원래 뭐 하셨어요? 회 뜨는 솜씨가 너무 대단하세요. 이한수는 회칼을 손에 든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민준을 바라보는 이한수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어요. 웃지도 않고 표정 변화도 없이 이한수는 짧게 대답합니다. 회쳤지. 단 두 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민준은 더 묻지 않았어요. 이한수의 말투에서 더 이상의 질문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이한수는 진짜 칼잡이로 통합니다. 그의 칼솜씨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그것이 단순한 회뜨기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마치 무예를 보는 듯한 정교함과 절제된 힘이 느껴진다고들 말합니다. 이한수의 회는 맛도 특별했습니다. 손님들은 이한수가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한수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비법 없어요. 생선을 존중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한수는 화려한 기술이나 특별한 양념보다 재료 자체의 맛을 살리는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은 이한수의 모든 행동에 녹아 있었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 중에는 이한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한수는 그런 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자리에서 회를 뜰 뿐이었죠. 사장님, 이 가게 몇 년이나 하셨어요? 또 다른 손님이 물었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이한수의 대답은 항상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죠. 그렇게 한수회관은 오늘도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조용한 일상이 깨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수회관의 평화로운 일상은 어느 목요일 저녁에 깨졌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3명의 젊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풀어헤친 셔츠와 흐트러진 넥타이가 그들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횟집이라는 거야? 남자들 중 하나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그들을 힐끗 보더니 다시 자기 음식에 집중했어요. 이한수는 여전히 조용히 회를 뜨고 있었습니다. 야, 사장님, 우리 좀 봐주시지. 목소리를 높이며 카운터로 다가온 남자는 3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뭐 드릴까요? 이한수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회칼을 내려놓고 손을 천천히 수건으로 닦았어요. 회 좋은 걸로 한 접시하고 소주 3병 가져와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민준이 남자들에게 소주를 가져다 주었죠. 남자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술병을 따서 한 잔씩 마셨습니다. 이 동네 분위기가 좋아 보이더라고. 우리도 좀 사업을 확장해 볼까 해서. 남자들이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그들의 말에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 지역에 새로 들어온 조직폭력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한수는 정성스럽게 회를 뜨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움직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더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칼날이 생선살을 정확히 가르는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회 한 접시 나왔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남자들 테이블에 회를 내려놓았습니다. 남자들은 회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초라하게 담아놓고. 남자가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회가 담긴 접시가 흔들렸고 준비된 초장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다시 가져와. 제대로 된 걸로.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한수를 바라봤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회를 뜨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다시 준비할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저 손님들은 곧 돌아갈 거야. 이한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술이 몇 잔 더 들어가자 목소리는 더 커졌고 행동은 더 거칠어졌어요. 다른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야, 이 횟집 좋은데? 너무 조용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딱이야. 남자들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술상을 엎었어요.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실수했네. 남자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칼만 닫고 있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수 씨?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옆 가게 주인은 상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를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신고할까요? 경찰에? 옆 가게 주인이 이한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이따 해결할 겁니다. 이한수의 말에 옆 가게 주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말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아예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이한수는 조용히 회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남자들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수 회관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어제 있었던 일을 듣고 오늘은 가게에 오지 않았어요. 민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이한수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일찍 문 닫을까요? 이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칼을 갈고 생선을 손질하는 일상을 이어갔어요. 마치 어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평소처럼 해. 이한수의 말에 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말을 따랐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저녁 8시가 되었을 때 가게 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어제의 남자들이 이번에는 5명으로 늘어나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거칠어 보였고 눈빛도 더 험악했어요. 어이, 사장님. 우리 또 왔습니다. 남자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회를 뜨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잠시 칼날에서 남자들로 향했다가 다시 칼날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걸로 준비해 주세요. 어제는 너무 실망했거든요. 남자들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카운터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민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이한수를 바라봤어요. 이한수는 천천히 회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한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깊고 날카로워진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원하냐고? 남자 중 하나가 웃으며 카운터 위에 있던 횟감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민준이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이 동네를 원해요. 특히 이 시장. 앞으로 우리가 관리할 거니까 미리 인사드리러 온 겁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수족관에 손을 넣어 물고기를 잡으려 했고 다른 한 명은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술이 맛있다던데? 남자가 술병을 들어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한수의 손이 움직였어요. 너무 빨라서 눈으로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회칼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술병 옆을 스쳐 지나갔고 놀랍게도 술병은 정확히 반으로 갈라졌어요. 남자의 손에는 병목만 남았고 나머지 부분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기서는 음식 가지고 장난 안 쳐. 이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남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한수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가. 남자 중 하나가 소리치며 이한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한수는 마치 물 위를 걷듯 가볍게 몸을 틀었고 달려오던 남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이한수에게 달려들었지만 이한수의 움직임은 너무 빨랐어요. 회칼을 사용하지 않고도 횟집 안의 도구들과 구조물을 이용해 남자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습니다. 떨어진 생선을 발로 차 남자의 얼굴에 맞히고 수건으로 다른 남자의 손목을 감아 꺾었습니다. 소금통으로 눈을 가리고 얼음을 활용해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었어요. 불과 3초 만에 5명의 남자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회칼 하나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횟집의 일상적인 도구들만 사용했을 뿐이었죠.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한수는 조용하고 말수적은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방금 본 이한수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사장님, 민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한수는 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제 조용해질 거야. 이한수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하나씩 일으켜 구석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남자들은 놀라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한수의 눈빛에 압도된 듯 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남자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카운터로 돌아가 조용히 회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수의 칼놀림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선은 이한수의 손을 거쳐 아름다운 회로 변신했어요. 민주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묵묵히 이한수를 도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생선들을 치우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모았어요. 가게는 조금씩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은 5명의 남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방금 전까지 그들은 이 가게를 장악하려 했지만 지금은 한 노인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이한수는 조용히 회를 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확하고 아름다웠어요. 마치 방금 전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대답 없이 회를 접시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접시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저 손님들 테이블에 가져다 줘.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이한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한수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민준은 회가 담긴 접시를 들고 남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저기, 사장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접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접시를 바라봤어요. 접시 위에는 이한수가 정성껏 뜬 회가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한수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주 한 병과 작은 접시들이 들려 있었어요. 이한수는 조용히 테이블에 소주와 반찬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어. 단 한마디였습니다.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먹으라고. 이한수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공존했습니다. 남자들 중 가장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이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회 한 점을 집어 초장에 찍었습니다. 남자가 회를 입에 넣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하나둘 젓가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회를 먹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먹어본 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남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회는 특별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배운 게 아니야. 느낀 거지. 이한수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계속해서 회를 먹었어요. 다시는 어른들 장사에 손대지 마라. 이한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방금 전까지 그들은 이 가게를 장악하려 했지만 지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한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쉬운 돈벌이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이 동네가 조용하니까 만만해 보였거든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다만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을 뿐이었습니다. 이 회, 정말 맛있습니다. 남자들은 말없이 회를 먹었습니다. 소주잔에 술을 따르고 조용히 건배를 했어요. 그들의 눈빛은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카운터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격렬한 싸움이 이렇게 조용한 식사 자리로 바뀔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장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이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봤어요. 왜 저들에게 회를 대접하신 거예요? 이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배고플 때 가장 흉폭해져. 그리고 진짜 좋은 음식을 먹어본 적 없는 사람은 더 그렇지. 이한수의 말은 간결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들은 회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한수에게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동네에서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남자들은 조용히 가게를 나갔고 한수 회관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들은 동태눈깔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동태처럼 눈만 크게 뜨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실제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매주 시장 청소를 자원하고 노인들의 짐을 들어주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사건이 있고 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무언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수회관으로 향했고 작은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이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횟집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한수는 여느 때와 같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한수를 보며 경외의 눈빛을 보냈고 몇몇은 서로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저기 회칼 잡는 손 좀 봐. 정말 대단하네. 어제 그 조폭들 5명을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제압했다면서? 아니야. 회칼로 공중에서 술병을 반으로 갈랐대. 소문은 이미 과장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한수는 그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회를 뜨고 있었어요. 민주는 이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소문이 엄청 퍼졌어요. 어제 일이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와 같이 생선을 손질하고 회를 떴어요. 민준의 휴대전화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친구들이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학교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진짜야? 내가 일하는 횟집 사장님이 무술고수라고? SNS에 영상 올라왔다던데 진짜 미친 실력이래. 이제 그 횟집은 싸움의 신 횟집으로 유명해졌어. 민주는 메시지를 읽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제 일이 있을 때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소문이 퍼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장 상인들의 단체 채팅방에도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한수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시장의 전설이 되었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조용하다더니 한수 씨가 딱 그 케이스네요. 조직폭력배들이 다신 시장 근처에 얼씬도 못할 거예요. 우리 시장의 수호신이십니다. 한수 사장님은. 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한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 경찰이 조사하러 올 수도 있었어요. 사장님, 경찰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한수는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이한수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습니다. 민주는 더 묻지 않았어요. 이한수의 평온한 모습에서 확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경찰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조사를 위해 왔다고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 이 가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관들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한수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이한수를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가게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다고요. 이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어제의 조폭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도 공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관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조폭의 리더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저희가 어제 이 가게에 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SNS에 무슨 싸움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길래 확인하러 왔어요. 경찰관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제 이 가게에 있었던 건가요? 조폭 리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술을 조금 마시고 시끄럽게 했는데 사장님께서 정말 맛있는 회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게 다입니다. 경찰관은 이한수를 바라봤고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그럼 신고 내용과 다르군요. 확인됐습니다. 경찰관들은 곧 가게를 떠났습니다. 조폭들도 이한수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민주는 이 모든 광경을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대단하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민준이 처음 본 이한수의 미소였습니다. 대단한 건 없어. 그저 회를 뜨는 것뿐이야. 이한수의 말은 여전히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한수 회관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SNS에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조용하다는 밈이 퍼져나갔고 이한수의 회솜씨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한수는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자리에서 회를 뜨는 일상을 이어갔어요.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의 눈빛에 좀 더 따스함이 깃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수 회관은 여느 때와 같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더 많아졌고 이한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학교가 일찍 끝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한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민준이 부르자 창고에서 이한수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새 회칼이 들려 있었어요. 왔구나. 이한수는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칼을 손질하는데 집중했어요. 민준은 이한수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저도 회 뜨는 법 배워도 될까요? 민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한수는 손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의아함과 함께 뭔가 깊은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왜? 단 한마디였지만 그 물음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멋있어 보여서요. 그리고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이한수는 웃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한수는 회칼을 내려놓고 새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준에게 건넸어요. 먼저 이걸 익혀야 해. 민준은 조심스럽게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민준은 이한수가 하는 것처럼 칼을 쥐려고 했지만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자세가 중요해. 칼을 쥐는 방법부터 배워야 해. 이한수는 민준의 손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의 위치까지 세심하게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쥐어야 생선이 다치지 않아. 이한수의 말에 민준은 의아했습니다. 생선이 다친다고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선도 생명이야.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이한수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한수는 회 뜨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칼을 다루는 법부터 가르쳤어요. 칼을 닦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바르게 쥐는 방법까지. 민준은 열심히 배웠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손이 자꾸 미끄러졌고 칼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민준은 몰래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이한수는 이미 집에 갔고 문을 닫기 전 마지막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민준은 이한수가 가르쳐준 대로 칼을 쥐고 허공에서 움직임을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칼이 미끄러지면서 손가락을 베고 말았어요. 민준은 아픔에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은 장난감이 아니다. 이한수였습니다. 그는 잊어버린 물건을 가지러 다시 가게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이한수는 민준에게 다가와 손가락을 살펴봤습니다. 깊지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한수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민준의 손가락을 처치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회를 뜰 때처럼 정확하고 섬세했어요. 왜 몰래 연습하지? 이한수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빨리 배우고 싶어서요. 사장님처럼요. 이한수는 민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이한수는 무언가를 느낀 듯 했어요. 서두르지 마. 칼은 서두르면 위험해. 이한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다시 회칼을 민준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칼이었습니다. 더 가볍고 민준의 손에 맞는 크기였어요. 이 칼로 시작해. 내 손에 맞는 칼이야. 민준은 감사히 칼을 받았습니다. 이한수는 민준의 손을 잡고 올바른 자세를 다시 가르쳐 주었어요. 이 칼로 남을 다치게 하지 마라. 배를 채워줘라. 이한수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장님.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민준은 이한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가락의 상처는 아팠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민주는 이제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한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수 회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손님은 더 많아졌어요. 이한수의 회솜씨를 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실제 생선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선부터 시작했어요. 이한수는 인내심을 가지고 민준을 가르쳤고 민주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한 달 전 가게에 난동을 피웠던 조폭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 스타일, 그리고 공손한 표정까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이한수는 여느 때와 같이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이한수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남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중요한 자리에 가기 전처럼 보였습니다. 뭐 드릴까요? 이한수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회 한 접시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 회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남자를 지켜봤어요. 저기, 무슨 일이신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에요. 민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조폭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면접을 본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어디 면접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해운회사예요. 작은 회사지만 정식으로 일하고 싶어서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한수는 조용히 회를 떠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느 때와 같이 정확하고 아름다웠어요. 회가 접시 위에 마치 예술 작품처럼 놓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한수가 회를 남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남자는 감사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남자는 천천히 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감동이 묻어났어요. 마치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지난번에도 놀랐지만 오늘도 놀랍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회를 마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잔을 따라 마셨어요. 사장님,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들고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때 진짜 죄송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남자를 바라봤어요. 지금 저희 형제들 모두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생들은 학교로 돌아갔고 형은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저도 오늘 면접에 통과하면 정식으로 일하게 됩니다.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민주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모두 사장님 덕분입니다. 남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사장님께서 우리를 쉽게 제압하셨지만 도리어 회 한 접시를 대접해 주셨죠.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한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그 회 한 접시가 저희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자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한수는 이제야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회는 그냥 회야. 내 마음이 바뀐 거지. 이한수의 말은 여전히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회가 아니었다면 제 마음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남자는 마지막 한 점의 회를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늘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면접에 꼭 붙을 것 같아요. 남자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민준에게 눈짓을 했어요. 민준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배웅해 드릴게요. 민준은 남자를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남자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이한수에게 인사한 후 가게를 나갔어요. 사장님. 민준이 이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칼을 닫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바뀐 것 같아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말했어요. 회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야. 민준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한수는 이어서 말했어요. 생선의 생명을 빌려 사람의 생명을 이어주는 음식이지. 그래서 회를 뜰 때는 항상 생선에게 감사해야 해. 이한수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씩 이한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가끔 동태눈깔이라 불리던 남자들이 한수회관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공손하게 인사하고 회를 먹은 후에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이한수는 그들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대했어요. 하지만 그의 회칼은 그들을 위해 더 정성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수회관 앞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한수는 매일 이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민준이 새벽에 함께 나와 있었어요. 고등학생인 민준에게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는 눈을 반짝이며 이한수를 따랐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디로 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말없이 손짓했어요. 민준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시장을 지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둑한 바닷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물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이한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회칼이 들려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조금씩 바다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들어 먼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다에게 인사하는 거야. 이한수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인사해도 될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은 이한수의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님. 민준의 어색한 인사에 이한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보기 드문 이한수의 웃음이었어요.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야. 이한수의 말에 민준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한수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날 조폭들을 제압하신 것도 그렇고. 이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나는 그저 회를 뜨는 사람일 뿐이야. 민준은 물음표가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한수는 회칼을 들어 올렸어요. 이 칼을 매일 30년 동안 잡고 있으면 손이 저절로 기억해. 몸이 기억하는 거지. 이한수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도 30년 후에는 사장님처럼 될 수 있나요? 민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미소 지었어요. 아니,
너는 너만의 길을 갈 거야. 더 나은 길로. 이한수의 말에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금빛길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이제 가자. 오늘의 회를 준비해야지. 이한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가게로 향했어요. 시장은 이제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한수회관에 돌아온 이한수는 평소와 같이 칼을 갈고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그의 곁에서 배우고 있었어요. 사장님, 민준이 불렀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어요. 저도 언젠가 사장님처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민준의 질문에 이한수는 잠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이미 좋은 사람이야. 이한수의 말에 민준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한수도 함께 미소 지었어요. 시간이 흘러 한수회관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한수는 여느 때와 같이 회를 뜨고 있었고 민준은 열심히 그를 돕고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한수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진짜 칼잡이, 무술의 고수, 조폭을 단숨에 제압한 사람 등의 소문이었죠. 하지만 이한수는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자리에서 회를 뜨는 일상을 이어갔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가 조용해졌을 때 이한수는 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풍경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회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너도 수고했어. 이한수의 말에 민준은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한수회관의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닷가 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 작은 횟집에서는 여전히 이한수가 회를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제자가 있었어요. 이한수의 이야기는 여전히 시장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한수 자신은 그저 회를 뜨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회칼이 만드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이한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